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거대한 하나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어떤 정치적 연쇄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시장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사건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충격파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현 정부의 권력 행사 방식부터 야당의 내부 붕괴, 심지어는 평범한 중학교 교실 안까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 자료들을 쭉 꿰뚫어 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가장 기본 규칙, 대통령의 권한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뿌리부터 흔들릴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어떻게 온 나라로 번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그 폭발의 진원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걸 두고 한쪽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나라를 뒤엎으려 한 내란죄다. 아, 정말 양측의 주장이 그냥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다른 현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 측 논리는 이거잖아요.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일이다. 그렇죠. 특검이 뭔데 그 신성한 판단을 훔쳐가냐. 거의 이런 뉘앙스죠. 권한 절도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네. 반면에 특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애초에 위기 상황 자체가 없었다. 이건 그냥 정치적 반대파를 찍어 누르고 권력을 연장하려고 계엄이라는 합법의 탈을 쓴 쿠데타 시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란죄의 정의, 그러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재판의 무게감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게 2020년 1월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아마도 법정 최고형, 사용 또는 무기징역이겠죠? 네, 이걸 구형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이게 마치 정말 역사 속 이야기 같은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기억을 소환하죠.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 이런 기분마저 들게 해요. 그래서인지 법정에서의 공방도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을 넘어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법정 분위기를 보면 이하상 변호사가 특검 공소장을 두고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아, 그 발언이요? 네, 수준 낮고 졸렬하며 내란적이고 범죄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다. 거의 포효하는 수준으로 비판했다고 하죠. 심지어 이건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 모든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맞아요. 막 실력부터 갖추라, 왜 반말하십니까? 이런 고성까지 오갔다는 대목에서는 그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호인단의 진짜 목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목표요? 네, 이분들은 사실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걸 넘어섰어요. 최종 목표는 공소 기각입니다. 공소 기각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비유하자면요, 권투 시합에서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심판은 링 위에 올라올 자격이 없다. 이 시합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 자체가 아니다. 바로 그거죠. 재판의 판 자체를 엎으려는 아주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게 전임 정부의 핵심 행위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동안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 행정부는 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네, 헌법 존중 TF라는 기구를 출범시켰죠.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헌법을 존중한다니. 근데 그 활동 방식을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이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좀 크죠. 공식 목표는 비상계엄 당시에 공직자들이 얼마나 동조했는지 조사해서 청산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기구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논란이 된 건 그 방식이에요. 75만 명이나 되는 공직자들한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임의 제출이면 자발적으로 내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자료에 따르면
비협조 시 직위 해제나 수사 의뢰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아, 그건 사실상 협박인데요. 그렇죠. 선택의 환상을 주는 거죠. 폰 내놓던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던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압박에 가깝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시망 아래에 놓인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됐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히 보이는데요. 개인의 모든 것이 담긴 휴대폰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들여다본다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제17조 그리고 통신의 비밀 제18조 이걸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죠. 영장주의라는 대원칙을 그냥 무시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죠.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진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입니다. 아, 저도 그게 바로 생각났어요. 그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네. 예전 강연에서 했던 말이요. 휴대전화 안에는 개인의 모든 인생이 다 기록돼 있다.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랑 비교하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권력을 잡기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그토록 외쳤던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말바꾸기는 권력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현 정부가 가장 아프게 공격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법정과 정부청사에서 시작된 거대한 충돌이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전국 980여 곳에 걸렸다는 윤어게인 현수막이 대표적이죠. 문구가 아주 직설적이에요.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헌법 제77조, 그리고 내란 재판 무죄, 위정 번복. 복잡한 법리 논쟁을 아주 선명하고 강력한 구호로 만들어서 광장에 뿌리고 있는 거죠. 젊은 층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요. 자유대학 소속 박용준 학생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처럼요. 이 싸움이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 세대와 계층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이게 교실 안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이에요.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중화인민공화국 급훈 사태. 아, 이건 정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너무 상징적인 사건이죠. 맞아요. 교실 급훈으로 중국의 공식 국가 명칭이 걸렸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 옆에 괄호를 치고 중도선을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좀 앞뒤 안 맞는 설명을 붙여놨어요. 학교 측은 아이들이 만든 줄임말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죠.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거든요. 6.25 전쟁 말씀이시죠? 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여전히 6.25 전쟁의 침략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공간에 중국의 국호가 그것도 긍정적인 가치를 담은 구품처럼 등장한 거예요. 이건 정말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이라는 가장 예기치 못한 최전선에서 벌어진 것과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부가 헌법 논란으로 비판받고 사회는 이렇게 분열되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제1야당한테는 절호의 기회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자중질환이네요. 한마디로 그거죠. 불을 꺼야 할 소방수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격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부적절했다고 공식 사과한 것이었어요. 이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진 거군요. 그렇죠. 한창 전쟁 중인 장수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고 본 거죠. 리더십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네요. 특히 일타 강사 출신인 전한길 대표의 최후 통첩은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던데요. 네, 장동혁 대표에게 3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첫째,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라. 둘째는 윤어게인 운동을 지지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배신하지 마라. 그리고 셋째, 당내 분란의 핵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라. 만약 이 조건을 안 받고 이준석 세력과 합당이라도 하면 바로 대표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못을 박았고요. 당이 정말 쪼개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분란의 핵, 한동훈 전 대표 문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핵심은 당권 사유화 의혹입니다.
당대표 시절에 당의 공식 게시판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돌려가면서 특정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당의 공적 시스템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썼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연히 조작이라며 이호선 위원장을 고소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호선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진실규명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IP 주소 공개 같은 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면서요. 뒤늦게 가족이 연루된 걸 인정한 건 가중징계 사유라고 세기를 박았고요. 당내 권력 투쟁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네요. 네, 라니 바깥 세상과 무관할 리가 없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특히 보수 진영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랜트 뉴섬이라는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내용인데 정말 파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좌파 인사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네, 그의 논리는 간단해요. 한국 좌파들은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본인들도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북한과 중국을 찬양하면서 정작 그곳에서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명백한 위선자들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한 명의 강경파 의견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게 실제 외교 관계에서도 이상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 주한미 대사 공석 사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식 대사를 보내지 않고 차석이 대사를 대리하는 체제를 이례적으로 길게 끌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력한 불만 표시로 해석하죠. 네, 미국이 2010년 이후 관계가 최악인 베네수엘라의 대사를 파견하지 않는 사례와 비교될 정도니까요. 당신들 정부를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거대한 헌법적 외교적 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는 또 따로 터져나와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 사례처럼요. 보좌진에게 너 똥오줌을 못 가리니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같은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됐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 분석가 진 커밍스의 경고가 정말 소름 돋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붕괴의 전조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어요. 그가 말하는 붕괴는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법치와 시장 경제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무너지는 체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조건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경고까지 덧붙였죠. 진 커밍스의 비유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관성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아직 집과 직장이 있고 연금이 나오니까 이 모든 혼란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는 겁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잠시 드러난 파란 하늘을 보며 날씨가 좋다고 웃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했죠. 맞습니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무너질 때도 항상 설마 우리까지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사회에 팽배했다는 그의 지적은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쭉 연결해보니 정말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현 정부의 권력 강화, 야당의 자중질환,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낳고 그 결과가 다시 국제관계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끔찍한 순환 구조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진 커밍스의 경고처럼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은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회가 이처럼 명백한 시스템 붕괴의 징후들을 마주했을 때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 위태로운 연쇄 반응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이면에 숨은 더 깊은 의미를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